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휴전 기대감에 오늘 양지수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3.25% 올라가면서 5,7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88%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1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 외국인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1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5거래일 만에 팔자 포지션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1조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매수 우위입니다. 87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둘 다 지금 400억 원대 지금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43% 상승하면서 19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미국 ADR 상장 추진 소식에 어제 6% 가까이 상승했는데 현재 추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5.48% 상승하면서 10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3.5%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 ESS 시장 확대와 탈중국 정책으로 2차 전지주가 강세 보였는데 오늘 0.9%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5.55%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49%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 상승하면서 136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2.4% 상승하면서 1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도 오늘은 1.65%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삼천당제약은 어제 6거래일 만에 약세로 마감했는데 다시 강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10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가 강한 흐름 보였는데 오늘도 에코프로 형제들 강하게 상승합니다. 에코프로 3%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5만 3,500원이고요. 에코프로 BM도 5% 가까이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20만 2,500원입니다. 알테오젠 0.84%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페트론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0.3%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진 7.85% 상승합니다. 리노공업 1.68% 강세 기록하면서 현재 10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72% 올라가고 있습니다. 펩트론만 현재 3.82%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통신장비주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광통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광통신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한국첨단 소재 이틀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가까이 폭등하면서 3,0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넷도 30%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업종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SK증권 우선주 20% 강세 기록하고 있고 한화투자증권 우선주도 30%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야기에 오늘 환율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2원 20전 내린 1,493원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2분 기준으로는 1,493원 1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3.2%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5,73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2.94% 상승합니다. 현재 1,1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강세 세게 네.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직 그 협상 이제 종전 휴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체적으로 안들이 서로 간에 이제 전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소 무리한 게 있더라도 원래 협상의 시작이라는 시점이 되면은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미리 선반영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저께 급락한 거를 어저께는 반신반의하다가 오늘 올라가면서 그저께 수준에 비슷하게 가려는 그런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 종목 가릴 거 없이 아마 방산주만 조금 덜 오르는 정도라고 보여지고 전 종목 가릴 게 없죠. 일단은 그저께 수준으로 일단 가보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원점에서 아마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그 일본도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고 비슷하게 한 3%대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큰 무리가 없으면 이런 흐름으로 오늘 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변동성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간밤에도 이제 미장 흐름을 보면 다우도 그렇지만 상승 하락을 막 이렇게 중간 정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이제 협상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도 뉴스도 나왔지만 부정적 뉴스도 나왔고 사실 아직 종잡을 수 없는 네. 게 협상 결과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네. 지금 분위기는 기대감을 반영하지만 네. 또 나쁜 배드 뉴스가 나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반대로 또 방향을 잡아서 그렇죠. 확 낙폭을 네, 맞습니다. 키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응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상승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좀 위험한. 대비할 수는 없고요. 네. 그냥 얼마의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같을 때 빠질 때,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울며가지 먹기로 파는 분도 계셨을 텐데 현금이 계신 분은 예를 들어서 20% 30% 계신 분은 그저께 팔지 않았을 거예요. 팔더라도 어저께 파셨겠죠. 현금의 포지션,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러한 사태가 오늘 아침하고 저녁 다르고 어저께 다르고 그저께 다를 수 있는 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베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저께는 왕창 사고 오늘은 왕창 팔고 이럴 수도 없거든요. 내일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대비라는 거는 신의 영역이 어렵고 포지셔닝 얼마나 하느냐는 거죠. 이게 해빙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상의 시작인데 한 달 기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휴전하자는 거잖아요. 네. 일단 받아들이면은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저께 아무 일 없거나 협상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그 순간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오늘 따라가느냐? 이건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미 다 팔고 현금이 없는 사람, 현금밖에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내일 만약에 장이 하면은 그거 손가락 밟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안 판 사람들은 현금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인조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버틴 거니까 오늘은 그냥 바라보는 거죠. 이게 엇갈려 있으니까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묻는 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었는데 하이닉스가 그 200만 원이 되면은 리레이팅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200만 원이 돼도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20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리레이팅이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뭘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악화될 것이냐 더 좋아질 것이냐는 건데 더 악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신호가 협상의 난항이 걷더라도 협상을 시작했다는 거에 반점을 둔다면은 최소한 그저께 레벨로 갈 수 있다. 그저께 레벨이 지금 아직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탄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말이죠. 2월 말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 주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네. 일어나기 전 주가하고 봤을 때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서 마이너스 2%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0% 정도고요. 그 미국의 그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2%입니다. 무슨 얘기냐? 전쟁이 일단 마무리되면은 펀더멘틀적으로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는 투자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늘 사거나 아니면 어제 샀는데 예를 들어서 네. 다음에 다른 뉴스가 또 빠질 수 있잖아요. 네. 빠질 때는 그 펀더멘트를 기억하면 얼마 정도 더 빠지면 내가 편안히 좀 나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가늠을 하게끔 만드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면 코스피 지수 차원에서 보면 전쟁 전에 우리가 도달했던 6,300포인트도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은
저변에 있다,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쟁 이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전망하고 전쟁 이후 지금 오늘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전망은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딜의 반도체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네. 15% 올랐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전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원상 복귀고 바로 원유 70불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전 주가보다 더 한 10% 더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지 네.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 휴전이 되더라도요. 바로 원유가 복구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전쟁 이전보다 펀더멘털이 10% 높아졌다 하더라도 10% 이상 바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는 건 쉽지 않죠. 전쟁에 끝나더라도 전쟁의 여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은 그 주식에 대한 펀더멘털이 높아진 측면하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거를 옵셋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전쟁 이전보다 펀더멘털 높아졌으니까 그전 주가까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만 원대고 하이닉스는 이제 110만 원 가까이인데 그렇게 된다면 저절로 지금보다 더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 시총의 43%가 삼성 하이닉스고 이익의 60%가 삼성 하이닉스니까 이익의 함수로 보면은 반 이상이 삼성 하이닉스가 펀더멘털이 10% 15% 좋아졌는데 네. 매크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럼 원상복귀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지금 5,700이라는 숫자가 전쟁이 마무리된다는 수순으로 간다고 베팅한다면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중간에 데코데코에서 나쁘게 된다면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는 ADR 이슈가 이제 공식화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까지? ADR은요, 펀더멘털적으로 이슈는 아니고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핵심이 이겁니다. 네. 우리나라 투자가 아니고 미국 기관 투자가들이 액세스하기 좋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미국 투자가들이 액세스하기 좋게끔 추종하는 ETF라든지 이런 거에 얼마만큼 비중으로 ADR을 발행해주면 얼마만큼 리레이팅이 될까 이런 거잖아요. 네. 예스의 노입니다. 첫 번째, 예스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TSMC나 다른 주식을 봤을 때 이 한 2% 남짓한 규모를 ADR 상장하는 거잖아요. 규모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는 게 또 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스인데 2%가 좀 작다는 얘기예요. 네. 2%를 이제 신규 발행하는 거니까 이걸 5% 10% 발행하려면은 최대 주주 어떤 이슈도 있고 좀 거북스럽겠죠. 그래서 얼마나 더 향후에 늘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TSMC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현재는 20%고 TSMC가 처음에 ADR 상장할 때 얼마 정도 상장했을까요? 5% 넘게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한 것보다는 한 2배 이상, 3배 정도의 규모를 더 하고 나서 TSMC도요. 한 2년 걸친 다음에 리레이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레이팅의 계기를 마련한 건 맞고 저도 파지티브하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두 가지인데 규모하고 두 번째는 이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들의 인식의 정도입니다. 긍정적인 거는 30년 전 TSMC가 상장할 때보다는 반도체가 뭔지 아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진가를 안다면 다소 물량이 뭐 5% 10%가 아니더라도 파지티브하게 보는 게 맞고 단 이 속도의 측면에서는 좀 구체적이지는 않은 아직은 얘기하기 어렵고 올 가을쯤 좀 더 구체화됐을 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스 파지티브 속도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반도체 얘기 조금 더 질문 드릴게요. 네. 하이닉스가 지금 12조 원을 들여서 ASML의 첨단 네네. EUV 장비를 이제 드리기로 했고, 네네. 이게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쟁 심화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첨단 공정에 대한 경쟁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하이닉스가 상당히 잘 치고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예스앤노인데요. 오비 일학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마이크론이 빠졌어요. 네. 10% 빠졌어요. 근데 이제 장 외에서는 매크로가 좋아지니까 한 1% 올랐거든요. 자, 장외 가격 기준으로 2월 27일 실적 발표 우리 전쟁 일어나기 전에 마이크론이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네.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지금 오르고 지금 오르잖아요. 지금 현재 현 시간 기준으로 2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2%입니다. 똑같습니다. 뭔 얘기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손에 손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거 하이닉스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앞당기는 거고 그게 마이크론의 펀더멘털에 바로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는 우리 아전인수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부터 오늘 말고요. 앞으로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5% 가는데 하이닉스가 플러스 2, 3% 간다. 그러면
그 경쟁 우위라는 걸 투자가들이 인식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어저께 그저께 내려간 것이 마이크론이 그걸로 인해서 핵심적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한번 짚어볼까요? 현대차가 일단 50만 원대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네네, 왠지 전쟁 여파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네. 페널티를 좀 받고 있는데 자동차주도 사실 펀더멘털 훼손이 전쟁만 끝난다면 네네. 다시 이제 원상 복구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전쟁 두 가지인데 전쟁 끝난다고 가정합시다. 전쟁 끝나는데 유가가 계속 있으면 어떡하죠? 전쟁은 끝났어요. 네, 유가 그 회복하는데 가스전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인플레가 돼서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바로 생각해야 돼요. 인플레 여파가 어떻게 반영돼서 그걸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될까? 금리가 계속 동결될까?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변수가 생길까?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 만약 그게 이슈가 되면은 소비 여력이 됐던 인플레가 되면은 자동차 자체가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과하게 했기 때문에 그저께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파만파 될 것 같으니까. 전쟁 일파만파 되면은 현대차가 로봇고 다 좋고 좋은데 당장 이익이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데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빠지더라도 월스트 케이스라도 북밸류는 지킬 거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북밸류가 뭐냐? 양재든 땅도 포함해서 회사가 뭐 적자가 아니냐? 적자 아니잖아요. 예, 그 지킬 수 있는 버텨내면 그게 북밸류 1배가 40만 원 중반입니다. 엊그저께 내려갈 뻔했죠. 전쟁 일파만파 되면. 네. 그리고 나서 50만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80만 원 이렇게 부를 때 로봇, 보스턴 로봇 이런 거 꿈대로 한 2, 3년 된다고 봤을 때 애널리스트가 1차적으로 냈던 게 80만 원인데 네. 반만 믿으면 60만 원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 바텀은 지졌고 앞으로 올라가는 속도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정화되고 나서 속도의 이슈인데요. 이익의 파워가 삼성 하이닉스만큼 이익이 파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하나 지켜보겠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되는 거 보고 하겠다. 이런 심사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적극적이지 않다. 외국인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주가의 반등도 지속적이다기보다는 좀 대꾸받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겠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가 좀 요즘에 탄력을 받기는 한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조적인 회복이라고 이제 보기에는 여전히 네네. 의문점들이 많이 남기는 해요. 오늘도 많이 오르네요. 네, 기조적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몇 분기 연속이면 아니면 올해 실적이 아니고 내년 실적을 보면 가능한가라고 보면 일부 종목은요. 27년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서스테이너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과거에는 한 3년 후 거를 내다보고 PER이 그래도 100배 돼도 성장이 50%라는 것 때문에 100배도 주고 80배를 주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느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후년 되면은 분명히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PER이 50배, 60배, 40배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꽤 생겼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LG 엔솔. 그 다음에 SDI는 원래 다른 애너미니까 그렇고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LNF. 에코 시리즈는 여전히 밸류가 아주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는 왜 올라갔냐? ESS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2월 달에 글로벌 ESS 설치량이 있는데 이게 한 46% 올랐어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요. 중국 마너코는 엄청 올랐고 특히 미국 지역은 구리드 쪽에 나는 그 ESS 미국 쪽은 2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ESS가 치고 올라가는 게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법안, 우리 IRA 법안 비슷하게 유럽에서 로컬을 생산하면은 확실히 해주겠어라는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되기 직전인데 이게 한국의 업체들이 미국의 공장에 헝가리나 폴란드에 있는 업체들은 파지티브해지지 않냐? 왜? 가동률이 30-40%가 60% 70% 되지 않을까? 지금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 실적을 땡길 수 있게 되면은 일부 종목은 엄청 비싸지 않다는 인식이 며칠 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 하면 일부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적으로 이제 좀 밀려났잖아요. 보조금 그렇습니다.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폐기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번 전쟁이 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체로 보려면 일단 가장 주목을 미리 받았던 게 원자력이죠. 그건 탄탄하고 풍력 태양광인데 풍력은 미국에서 좀 자꾸 이렇게 법안 갖고도 딴지 걸고 하기 때문에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더 먼저고 근데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슈는 항상 문제는 뭐냐면 간헐적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ESS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원자력 미리 올라 측면이 있지만 그다음 태양광
그다음에 ESS가 같이 뭉탱이다는 거죠. 과거에는 시세말로 그냥 친환경, 환경보호주의자, 근엄한 뜻을 갖고 이런 분들을 우리 가격이 비싸들을 사는 개념이었는데 네. 이제는 현실로 들어왔죠. 각 나라가 안보 문제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는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다만 이게 다 알려질 정도면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 오른 측면이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장주를 건드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코스닥 이야기 해볼까요? 네. 코스닥이 3천당 제약이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네. 바이오주가 다시 네네. 네, 코스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3천단자에서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고 커버 애널리스트가 딱 한 명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목표 주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코멘트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 네. 사심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잘 몰라요. 방송에서는 계속 나왔으니까 리포트를 봤습니다만 제 이해의 각도에서 이거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당뇨병 관련되는 거고 이게 혁신적인 거 한번 뚫으면 좋다 이런 거 드는데 넘버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목표 주가로 가는 거 목표 주가가 없으니까 네. 그 판단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것이 코스닥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건 맞습니다. 액티브 ETF들이 최근에 코스닥 관련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수도 그렇지만 바이오 섹터별로도 막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에 대한 어떤 수급 네네. 확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그거는 벌써 1주, 2주 됐죠. 물론 초반에 그 종목들이 알려지기 전에 미리 올라간 측면이 있고 그 원래 그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뭐 15% 올라갔다가 또 18% 빠지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즐긴다는 것보다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잘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려갈 때 사는 게 맞는 건데 수급 자체는 이 코스닥 ETF 액티브 펄 말고도요. BDC라는 게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그 디벨롭먼트 이제 그래서 상장하는 거 그 펀드 자체를 그거는 2천억, 3천억인가 2천억 이하짜리 주식을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 되면은 수급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입니다. 근데 주가는 변동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코스피랑 코스닥을 똑같이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간 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할 때는 진짜 개별 종목을 따라가시는 건 진짜 잘 모르시면은 그거는 제게 본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내려갈 때 ETF를 사더라도 내려갈 때 사셔야 돼요. ETF는 올라갈 때도 좋지만 내려갈 때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개념보다는 수급은 나아질 수 있다. 많이 빠질 때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코스닥에는 지금 바이오주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말씀 2차 전지,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하고 소부장은 특히 소부장은 넘버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물론 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과거보다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속도는 흔히 얘기했을 때 집기 좋아서 1,500이 뭐 2개월 만에 가느냐 이런 패턴으로 질문하거나 그런 패턴은 본인이 딱 정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과하다. 그럴 때만 접근하시는 패턴으로. 그다음 코스피가 100이면은 이건 한 20, 30 그 정도 이상은 아니다. 이런 패턴으로 비중에 조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방탄 그 BTS 네. 공연도 있었고 네. 이제 지금 추경도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네, 네. 편성이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어떻게 보면 좀 트렌디한 거긴 한데 요럴 때에 예를 들어서 소비주, 뭐 식품주라든지 화장품주, 유통주 다시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이 된 거 아닌가라고 네, 네. 질문을 드린다면 주목할 만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경을 왜 하는 거죠? 전쟁 때문에 합니다. 전쟁 때문에. 에너지 비용에 대한 보조라든지 그럼 이제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이익 전망은 안 좋아지겠죠. 인플레이션을 말씀하시는 인플레이션, 거군요. 그렇죠. 국내 비중이 많은 주식은 적극적인 어떤 모색을 하는 거는 조금 좀 저하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요. 여전히 수출 중심으로 되는데 같이 부안해서 빠진 주가들이 많습니다. 이게 삼양식품도 그런 거. 이건 수출주지 국내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삼양식품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APR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수출 위주의 주식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주식인데 전반적으로 포트는 제한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억눌렸다 올라가는 건 반도체하고 저기 뭐 아까 2차전 얘기했지만 뭐 전력 반도체, 전력이나 저기 변압기라든지 네.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주식하고 경중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5%인데 이쪽 그 소비주를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5%인데 15% 한다. 이런 오버웨이트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RIA 계좌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미국 팔고 한국으로 들어올 거냐? 이 서학개미들에 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크게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붕괴돼야지 우리로 오는 거잖아요.
네. 전쟁이 만약에 지속되는 상태면은 미국도 두려워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한국의 돈의 무브먼트가 더 낫다고 보고 때가 왔다. 어느 정도는.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계신 분이 그거 팔고 한국으로 들어올까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계실 거기 때문에 그 환율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더 보탬이 될지 WGBI 편입되는 게 채권 4월부터 지수 편입이요? 예, 네. 그 효과가 더 있을지 어쨌든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3월보다는 환율적으로는 4월 달부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이 길어지자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 원유 위기설에 선을 긋긴 했지만 산업 현장 곳곳에선 이른바 도미노 셧다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너지 수급의 문제가 길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죠. 석유 한 방울이 절실해진 지금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방법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 나오셨고요. 또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는 이야기가 4월 위기설입니다. 4월이면 원유 공급의 문제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뭐 이런저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위기설의 이제 근거이긴 한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이제 석유 비축량이 이제 한 7개월치 정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4월 위기설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계속 불안 심리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석유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정제되고 뭐 석유화학 작품 이런 식으로 할 때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창고 물건을 안 풀죠. 왜? 오를 걸 조금만 있으면 예상해서. 올라가니까. 예.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심리 불안 이런 것들이 4월 위기설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물량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원유라든가 뭐 관련 석유화학 제품, 그다음에 정제유 등의 물량만 보면 4월 중에 한국 경제가 뭐 셧다운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분명히 없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소위 말하면 사재기죠. 예. 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 어떻게 뭐 컨트롤이 할 수 안 없는 됩니까? 거죠. 예.
누가 봐도 조금만 있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물량은 안 풀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아마 4월 위기설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민욱 교수님, 그래서 정부가 거듭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 아니다, 관리 가능하다. 지금 2중 3중의 비상 대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믿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4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생산을 못하는 나라죠. 전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비축량도 엄청납니다. 세계 6위 수준의 비축량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정부 발표에 하면 이제 200일 정도는 이제 끄떡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은 이제 맞는 말인데 이제 또 민간 기관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일이 아니라 한 70일 정도 수준이다. 지금 비축량은. 네. 근데 이 조사 결과가 두 가지가 다른 게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냐면 결국 이제 민간 소비 위주로만 조사를 하고 이제 민간 기관에서 조사한 거는 뭐냐면 이제 수출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양 그리고 또한 산업용 소비 같은 것도 고려를 했을 때 한 70일 정도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200일까지 이렇게 말한 좀 가정에서 말한 이유는 어떻든 간에 이제 4월 위기설은 위기설이 아니라는 걸 또 강조하고 싶고 또 경제는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이제 4월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 이제 5월, 6월이 가면 이제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이것이 이제 우리 의지로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죠. 네. 미국과 트럼프의 의지로서 전쟁이 종결이 되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고 계속 이것이 또 지속이 되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지만 지속이 되면 5월이나 6월쯤에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경제 위기설이 이제 대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이 거의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위기설은 아닌데 이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이제 계속 퍼진다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주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7개월분의 석유가 있는데 만약에 7개월 이후에는 석유 공급이 더 이상 없다.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7개월 이전부터 시장은 패닉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게 4월일 수도 있고 5월일 수도 있고 언젠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정부는 이제 어떻게든 좀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석유를 계속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저희 중동이 막히면 물론 저희가 중동산이 70%이긴 하지만 중동이 막히면 석유가 못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다 쓰고 있는 석유의 한 25%는 아메리카, 미국 쪽이랑 남미에서 오는 석유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쪽 석유가 물론 기름 유종이 좀 다르고 해서 우리나라 정제 지금 세팅에 있어서는 약간 더 힘들게 정제를 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정제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는 계속해서 석유를 지금 들어오려고 할 거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2,400만 배럴 들여온 거. 네. 단가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엔 시장의 기대 관리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단가 너무 비싸면 이 비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또 문제가 있구나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길의 끝이 낭떠러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어떻게 보면 기대 관리가 지금 중요한 시점. 그런 면에서 강민욱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통제를 시작을 했고 그 첫 번째 조치가 사실상 석유 최고 가격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2주차 됐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주유 한번 했습니다. 다음 가격 고시되면 오를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일선 주유소 다녀보면 가격 통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막 외부에서 호르무즈에 막혔다 그래서 유가 오르는 거에 비하면 실제 국내 기름값이 통제가 되고 있는 게 보이긴 해요. 그럼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유사들의 마진이 많이 줄거나 하면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왜 우리가 이제 석유 가격을 이렇게 통제하냐면 이 석유 가격을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석유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렇죠. 넘어가는 단계에서 네. 서비스 산업과에 넘어가면 우리 물가를 아예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그 시그널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주유소에 써 있죠. 예. 그게 상당히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했고 다음 주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네.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시장 가격을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사실 경제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어떤 부작용이 상당히 크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좀 우리가 급하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든가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걸 저는 찬성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이세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처럼 지금 정부도 해보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칠까 이거는 경제학계에서 나중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두 분께도 의견 들을까요, 한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게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제 운송비가 오르면 이제 식료품 가격이나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을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라는 것은 한번 오르면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일반향이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짜장면 가격이 8,000원에서 10,000원이 되면 또 상황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 짜장면 가게가 메뉴판을 고쳐서 8,000원으로 바꾸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석유 가격이 오르면 전체적인 심리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또 이것이 이제 파급 효과로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정부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부작용도 많습니다.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자유경제에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인데 100% 통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또 정유회사들한테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조금이나 세대 혜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조를 해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재정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정유사들도 이제 100% 이제 보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가격이면 아예 공급을 안 해야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공급 차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석유 최고 가격제를 반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것이 최고 가격제도 아닙니다. 이것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이게 또 공급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면 이거를 또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유연하게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득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가격 자정 기능이 어느 정도 마비가 되는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특수한 상황이니까 한시적으로 시행해 본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정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두 정책이 약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충돌? 예. 하나는 오부제 얘기 저희 좀 이따 하겠지만 오부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요를 좀 누르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오부제 이걸 이제 나중에 뭐 민간으로 확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부제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좀 덜 써라. 그래서 기름을 좀 덜 써라라는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근데 네. 이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거는 브로드하게 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시는 분, 그 기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름도 들어가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레저를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기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브로드하게 수요를 어떻게 보면 조금 눌러줄 수 있는 부분,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를 눌러줄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완화해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내적 정합성의 문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강민혁 교수님의 인플레이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이 높은 원유 가격, 기름 가격으로 인해서 고통을 더 받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을 보조해주는 방식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 막 올라갔잖아요. 네. 유럽 정부 평균적으로 보면 GDP의 3에서 4%를 썼습니다. 인플레이션 특히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거 보조해 주려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절반 정도가 선별이 안 됐대요. 그래서 고소득층에게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갈라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유가가 올라갔을 때 조금 더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차를 꼭 운행하셔서 그것을 생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차라리 그런 분들을 좀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공공부문의 그 차량 오부제 시행하는 거거든요. 민간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공공부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파급 효과, 이제 전시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를 누르기 위한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부에서도 제가 아까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지금 원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대중교통 같은 것들로 전환을 하시면 일부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 자원 안보 위기경보 체계라는 게 4등급이 있는데 현재가 2단계인 주의 등급입니다. 평시에는 관심 단계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3단계로 올리게 되면 경계 단계로 올리게 되면 이때부터는 민간도 아마 오부제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효과 자체는 그러니까 원유 절감 효과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겠지만 아무래도 국민들의 불편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대통령이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피크 타임에 전기료, 가정용 전기료도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좀 누르기 위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제 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하는 게 네. 최고 가격, 그러니까 제 요새 출퇴근하다 보면 자동차가 줄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비슷합니다. 그 말은 그런 거 보면 최고 가격제 시행하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수급의 문제라,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가 수요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오부제 같은 거는 이제 해볼 필요는 있다고 해요. 지금 공공기관 중심이긴 한데, 네. 근데 이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장기화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태가 해결되면 바로 풀면 되는 거니까 오부제 같은 거를 해서 좀 수요를 좀 줄이는 이제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뭐 동남아시아들 같은 경우는 또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배급제로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워낙 차단이 돼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경제는 셧다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요 조절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지금까지는 최고 가격제지만 이제 오부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수요를 누를 수 있는. 다만 수요를 누른다고 해서 경제가 확 나빠지면 안 되겠죠. 예, 어느 정도 선에서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급제까지 가는 단계는 아닌데 되게 그러면 지금 이 정부의 대처가 되게 선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이제 그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해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쟁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뭐 미국하고 협상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이제 석유를 들여와서 그것을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산업 구조에서는 가장 이 전쟁의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속됐을 경우에는 이제 경제 전반이 이제 무너질 수가 있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오부제까지 하는 것도 이제 강력한 정책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가 이제 민간 오부제까지도 고려를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까지도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2008년도 경제 위기 때도 이제 민간 오부제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시행한 역사를 보면 이제 1970년대, 80년대 5.1 쇼크 때만 시행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그 당시에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때도 비난이 있었죠. 그 대기업 그런 부자 그 회장님들은 차가 여러 대 있어서 전혀 타격을 안 받고 자영업자가 이제 타격을 받는데, 네. 그때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하면 그 부작용이 따르는데 결국 내수 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는 처지를 이제 정부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나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꾸 이제 기름값 이야기, 원유 이야기만 하는데 원유가 원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유에 딸려 들어오는 부산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나프타라는 거죠. 나프타 이게 뭐 이제 이것도 기름입니다. 이걸 때 전기에서 되게 많은 석유와 기초 소재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나프타 대란이 오히려 더 상당히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나프타 재고가 빠지고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라면을 사 먹어도 라면 봉지가 다 비닐이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 마트에서 매대에 모든 제품이 다 빠집니다. 농산물도 랩이나 비닐로 해서 포장이 돼서 오거든요. 그렇죠. 제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하면 우리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등 경중, 가솔린 등유 경유해서 나프타까지 나오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제 원유를 주로 이제 국내에서 정제를 하면 나프타를 국내산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도 그거를 정제를 해서 팔면은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거기서 정제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프타 같은 경우는 그냥 대략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요의 절반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네. 수요의 절반을 해외에서 가져오는데 그 해외의 한 70에서 8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게 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비닐 대란도 지금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프타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석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 직결. 예,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만 반도체 없어도 사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불편할 뿐이지. 그러니까 산업의 쌀은 반도체가 아니고 사실은 나프타입니다. 더 원초적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보여지네요. 생명과 직결되는 허 교수님. 네. 나프타 수급 문제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는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건데 각 기업들 산업 시동이 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죠. 나프타 사실 안 들어가는 데가 지금 없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나프타 수급 구조를 보면요. 호르무즈 통과에서 오는 게 4분의 1, 국내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게 절반,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또 다른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산은 막혀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오는 산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저희가 미국이 러시아 제재 2022년 7월부터 들어가면서 그전엔 러시아산을 굉장히 많이 사뒀었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산 나프타를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요거 좀 일시적으로 어떻게 좀 사다 쓸 수 없는지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사실 나프타 막히면 당장 저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금 또 사직이 대란 나고 슬슬 나고 있고요. 제한도 한다고 그러죠?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원유보다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나프타 문제 빨리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실제 지금 여수나 이런데 석유화학 업체들은 가동률을 줄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고도 얼마 안 남았다는데요? 예, 재고도 얼마 안 남고 이 가격의 오름으로 통해서 이제 공장들이 가동을 줄이고 있는 그런 심각한 사태인데요.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라 그러면 에너지업만 생각하는데 이 원료로 산업용 소재로 쓰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네. 거의 반 그런 비중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재를 통해서 이제 또 수출하는 국가로서 완전히 타격이 굉장히 심한데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나프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출 중단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프타를 이제 정제 시설에서 이제 나프타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수출하는 국가였는데 이 수출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심각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면 수출을 중단하면 이제 내수용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은 네. 이 우리나라가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이라는 외국의 인식이나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경제에서는 이 신뢰가 사라지면 외국에서 공급망을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제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걸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평소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그 석유화학 업체들 사실 구조조정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의 가격 밀리고 해서 대규모 구조조정 진행한다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본다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국내 수급, 국내 생산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남겨둬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공급망 쇼크가 사실 석유화학 쪽은 아니었는데 네, 좀 하이테크 쪽이었고 그렇죠. 자동차 뭐 일부 제품을 했는데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석유화학 산업은 어떻게 우리 생명과 직결된 산업이라 그쪽을 만약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다 해서 없애고 모든 석유화학 제품을 바깥에서 사왔을 때 해외에서 수입했을 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왜? 그 나라들도 물량이 없으니까 수출을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부문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우리 지금 워낙 슈퍼사이클로 잘 나가지 않습니까?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헬륨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망의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지금 한참 120% 공정을 가동해도 모자랄 반도체 공정이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생산 가동을 줄이거나 축소한다. 그럼 굉장히 이건 상상하기 싫은 상황인데요, 강 교수님. 예, 맞습니다. 지금 헬륨 부족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이제 헬륨이 석유랑 무슨 관계가 있냐? 실제적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헬륨은 이제 우주에서 생산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주에서 생산되어 지구 내부에 있다 이게 올라오면서 천연가스층에서 섞여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천연가스층이랑 석유가 생산되는 위치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중동에서 생산되는 게 헬륨인데요. 이 헬륨이 이제
거의 폭발 위험성이 없고 화학적 반응이 없는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네.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또한 장비를 냉각하는 데 아주 필수 기체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30%를 생산한다는 카타르 헬륨 생산 공장이 중단이 됨으로써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생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결국 뭐냐면 그 중동 사태가 이제 석유만 관계된 것도 아니고 천연가스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이제 헬륨까지도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정말 삼중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왜 원전이 없을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원전이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천연자원이요. 네. 우리는 이제 원유를 네, 원유요. 왜 네. 자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급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안 되면 칩 가격이 올라갈 거다. 우리 생각 이야기는 칩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헬륨이 결국 뭐에 쓰이는 거냐면 웨이퍼라고 그 반도체 밑에 피자 도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냉각시킬 때 필요한 기체인데 요거 지금 그래도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기업이고 워낙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 공급망 관리를 합니다. 첫째로는 수개월치 이제 비축해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카타르에서 주로 우리나라 헬륨의 한 70%를 카타르에서 사다 쓰고 있었는데 이 기업들에서는 향후에는 이게 카타르가 막히면 미국이나 뉴질랜드산 비율을 좀 올릴 수 있다. 근데 다만 전 세계 기업들이 이 나라들에 달라붙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헬륨가스 같은 것들에.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플레이션의 또 하나의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또 그 본부장님 비료 이야기 또 나오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터졌을 때 이제 비료에 대한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그때 비료가 많이 오르고 이게 다 그 농작물 가격 올리는 국물을 뗐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런 사태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비료 원료 중에 요소가 사실은 이제 비료 만들 때 핵심 재료인데 네. 그게 한 달 새 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와, 많이 올랐네요. 아무래도 석유를 채굴하고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에그플레이션이죠. 에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 그럴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지금 가격 오르는 거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한번 경험했지만 네. 이게 만약에 끊긴다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나라든지 뭐 친환경 농법으로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비료, 화학 비료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황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정말 이 농산물 작황이 공급이 준다면은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에너지 위기가 식량 위기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지금 한창 파종하고 이제 뿌려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렇죠. 이제 봄이잖아요. 예, 지금 뿌려야 네. 되거든요. 가을에 뿌려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우리 식량 문제도 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장기화되면 식량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이게 식량 안보에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호르무즈가 이번에 저도 느낀 게 되게 많은 것들이 지나다니고 있구나. 저는 그냥 항상 거기 원유만 지나다니고 LNG만 지나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전 세계 해상 비료 무역의 3분의 1이 호르무즈를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원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태가 사실은 굉장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태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비료 가격 같은 거 높아지면 결국은 조금 더 가난한 나라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우리한테도 피해가 있겠지만 네. 조금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의 어떤 나라 간의 격차 같은 걸 또 다시 한번 벌리게 되는 그런 큰 흐름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유부터 뭐 나프타, 지금 헬륨, 비료 문제까지 요소까지 다 분야별로 걱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걱정 계속해야 되는 게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 모아서 뭘 지금 밀어 올리냐 물가 밀어 올릴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올랐더라고요. 이게 2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된 건데요, 강 교수님. 2월도 2월인데 3월이 정말 걱정돼요. 예, 2월 같은 경우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지요. 그런데도 생산자 물가가 0.6% 포인트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것이죠. 0.6% 포인트 올랐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소비자 물가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 보니까 그 유가가 그때 상승을 했고 또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에너지나 원유나 또 재료 같은 것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생산한 다음에 수출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환율 오른 게 반영이 돼서 상당히 생산자 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지금 아직 전쟁 상황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전쟁 상황이 되면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제 원유냐 나프타 그 요소 비료까지도 가격이 오를 텐데 이렇게 되면 생산자 물가가 더욱더 오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상당히 좋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스피도 이제 상승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시장 활성화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투자할 그런 딱 준비를 하던 차에 이런 상황이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자 물가가 더욱더 상승할 거라는 것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사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고 여겨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겠죠. 보통 한두 달 정도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짧습니까? 뭐 요새는 바로바로 반영.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가 기업 출하 물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이제 우리 마트에서 사는 물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게 그렇게 짧지 않고 길지 않고 바로바로 반영은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2월 생산자 물가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2.4%인데 1년 전에 2.4% 올랐는데 석탄 및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8%거든요. 에너지는 마이너스 3%고. 네. 그러니까 올린 게 뭐냐면은 그 이제 농림수산품하고 서비스 쪽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이제 3월 달에는 에너지 쪽 마이너스가 3월 달에 이게 플러스로 확 돌 거거든요. 돌면서 엄청나게 뜰 거란 말이죠. 그럼 생산자 물가 3% 넘어가는 건 1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결국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높일 거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과연 우리 재정과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게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다뤄보긴 할 겁니다.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2% 목표치로 떨어뜨려 놨잖아요. 네. 조금은 한숨 돌려도 되나 싶었는데 지금 생산자 물가 오르는 추세 보니까 네. 또 걱정되네요. 그게 전반적으로 해서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의 연준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조금 이따 정책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금리 원래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 베팅들도 좀씩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은 이게 조금 구조적으로 가서 결국은 금리의 방향이 올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사실 고금리 그리고 금리 인하 지연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라는 건 작년 동월 대비 물가가 2% 올랐다는 얘기지. 사실 저희가 2022년 하반기부터 막 우리나라 물가 최고 기준 6.3%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거에 누적 효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엔 이미 고물가에 충분히 지쳐 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금 뭔가가 하나 얹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조금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추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추경 곧 편성될 것 같습니다. 추경 집행이 될 것 같고 이 추경은 지금 이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추경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본부장님. 네, 이게 이제 뭐 규모는 아직 정부에서 발표를 안 냈죠. 네, 아직 다 확정은 안 25조 됐죠? 뭐니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이게 이제 민생지원금 같은 성격의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추경도 보면은 우리 이제 정유사들 목을 졸랐기 때문에 좀 손실을 보존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추경이 있지만은 네. 이 추경이 이제 그런 쪽이 들어간다면 작년 우리 3분기에 이제 민생 소비 쿠폰 나갔을 때 네.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어요. 유가도 많이 안정이 됐었고.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틀리단 말이죠. 지금은 이 공급 측 쪽에서 유가라든가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사실 그 우리 추경을 통한 물가 상승 압력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추경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잘못하면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과 플러스 돈을 푼다. 우리 물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게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입니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 효과에 대한 의견을 다 듣겠습니다, 강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 추경이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저도. 근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 동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였고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그 공약대로 5,000피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세계적인 AI 관련 산업에 대한 그런 반도체 수요 증가로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른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또한 수출도 잘 됐죠. 그래서 이제 뭔가 잘 된다 싶고 이제 이때가 이제 성장 동력을 올릴 시점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다 된 밥에 이제 흙을 뿌리는 사태가 일어났죠. 그것이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전쟁 효과를 감수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는 다 됐는데 예기치 않는 이 전쟁 사태가 일어나서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추경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물가 상승의 압박이 있어서 이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수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것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추경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공감하십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 패키지가 25조도 사실 생각보다 좀 큰 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한 15조 정도 하지 않을까? 20조 정도 하지 않을까? 맥스로 봤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패키지가 지금 크고요. 주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다 제가 약간 첨언을 하면 타이밍 한번 그럼 생각해 보죠. 네. 추경이 지금 3월에 들어와요. 그래서 집행이 한 예를 들어 6월쯤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6, 7월쯤 추경이 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 하면 그 당시에는 물론 전쟁의 지속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아마 우리가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전쟁이 멈춰도 당장 원유는 뭐 적게는 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상화가 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 숫자는 지금의 2%보다 훨씬 높을 거고 추경이 거기다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자극하기 시작하면 요것들이 서비스 물가 올리고 이러면서 또 맞물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추경의 금액 자체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추경을 꼭 하고 싶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우리나라 그 보통 추경을 하면 보통은 그 저희가 정부 지출 늘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번엔 세입이 되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 경정을 합니다. 네. 세입 경정이라는 건 올해 세입을 좀 고칩니다. 원래 네.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다. 그러면 요 중에 40%가 우리나라는 빌트인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교부세. 네, 교부세. 네. 그럼 이제 이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아니고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전 정부 평가할 때 뭐 평가하죠? 이전 정부에서는 매해 재정 적자가 얼마 정도 생겼으니까 이 정부는 되게 확장적이었어, 긴축적이었어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당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지금 여당은 확장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입이 이렇게 더 들어왔을 때 충분히 쓰지 않으면 확장적이 안 되거든요.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더 써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 세수 들어오는 상황들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확인한 거에서 맥스를 아마 쓰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좀 커질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여러 의견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의 양상이 격화되니까 바로 1,500원을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가장 경제적으로 이거에 대해 영향을 받는 국가는 저는 대한민국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원료나 에너지를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죠. 그리고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가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그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결국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그것을 결국 환율 1,500원을 이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또 1,400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근데 이제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5천을 유지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4천대로 이제 떨어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네. 이 5천대로 유지를 어느 정도 떨어졌지만 5천대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최첨단 산업,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이 수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상황이 많은 그런 가격 변동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이동으로서 가격이 이제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긍정적으로는 의견을 갖는 것 같아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고 이게 만약에 전쟁이 이제 금방 끝나면 저는 이제 1,300원대 그때로 떨어지지 않을까 금방 한 달 안에 1,300원대까지 예 그렇게 한 달 안에요? 예 그게 그런 그런 공격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네. 알겠습니다.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300원대로 정말 떨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환율 전망은 사실 되게 어려운 영역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의 이 1,500원대를 넘나들 이 환율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인 건 분명히 맞죠, 본부장님? 그럼요. 이건 뭐 수출 기업도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대부분 수입 원자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환율을 1,500원 이상이면 금융위기 때 정도였으니까 네. 환율은 무조건 1,500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수출 산업 중에 좋은 건 반도체 밖에는 없어요. 반도체는 환율이 올라가나 떨어지나 가격이 올라가나 떨어지나 계속 좋습니다. 그 환율하고 별로 상관없고 환율 올라가면 그 반도체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회계 정리할 때 원화로 환산하니까 그게 좀 커지는 것뿐이지.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는 거지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환율은 지금의 1,500원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우리가 또 지금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평균 환율도 봐야 되잖아요. 평균 환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외환위기 수준도 올라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높은 거죠. 네, 평균 맞습니다. 환율도.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서 향후의 환율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보아야 될 게 두 분은 이제 금융시장 쪽 얘기를 해주시니까 실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보통 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치르는 비용을 얘기할 때 뭘 많이 얘기하냐면 토마호크 몇 발 쐈어. 함정 몇 대 파괴됐어. 이런 거 갖고 전비 지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지출에 사실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교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사실 비용도 저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전쟁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엔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은 전쟁이고요. 오히려 러시아산 LNG를 겨우 끊어낸 유럽 LNG 가격. 그 다음에 중동산 석유를 많이 사다 쓰고 있던 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전쟁이라고 저는 그 간접 효과가 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나머지 국가들의 권역들의 성장률이 좀 떨어지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달러의 상방 흐름을 더 만드는 그런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러를 약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달러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이 졌잖아요. 예. 전쟁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네. 달러가 갑자기 약세 흐름으로 가기엔 좀 어려운 환경이 점점 조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그 금융 비용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융 비용이요? 네. 그분이 배상하실 분입니까? 네. 지금 제가 진행하다가 마음에 있는 말이 계속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모든 걸 짚어봤었을 때 이제 사실 우리 경제 측면에서 보면 경제 성적표, 성장률이 얼마나 이게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 걱정을 해야 되죠. 올해 이제 목표치 2%.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 원년이 되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쟁이 지금 이제 한 달 남짓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기대가 지금 낮춰야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뭐 명약 관화합니다. 3월 지금 전쟁이 끝나도 2%는 안 됩니다. 이미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한국은행이 하필 전쟁 시작되기 한 전에 2, 3일 전인가? 예. 맞아요. 성장률 올린 바람에 좀 이상해졌는데 타이밍이 엇박자가 났네요. 지금 2%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예, 전혀 불가능하고 그게 그러면 소비나 기업 심리는 많이 위축이 되면서 내수는 침체가 되고 근데 일부 IB들은 뭐 우리 반도체 수출이 좋기 때문에 내수를 반도체가 커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말도 안 돼요. 예, 반도체가 아주 조금 커버는 되겠지만 결국 경제 핵심 내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2%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전쟁이 조금 몇 달만 더 지속되면 0%대 성장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의 충격을 상당히 크게 보시네요.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아까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그 기대 인플레이션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되신 신현송 BIS 국장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냐면 사실은 신현송 국장님에 대해서 알려진 바 중에 하나는 적어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마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껌이 머리에 딱 붙었을 때 바로 안 뛰면 오래 있으면 뭉개지잖아요. 그럼 네. 떼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거 나중에 방어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걸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파월 의장과는 좀 다르시네요. 네, 결이. 다르시죠. 네. 예. 파월은 또 데이터 디펜던트 네. 늘 얘기하고. 아니, 물론 데이터 디펜던트 하실 텐데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데이터를 보고 좀 거기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평가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해 하반기 금리가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해 보시는 거죠. 주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올해 하반기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우리가 혹시라도 열어둔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수 힘든 부분, 고금리 힘든 부분들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2% 성장은 물 건너간 상황에서도 네. 생각보다 저희가 하향 조정해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럼 2% 달성이 성장 2% 달성이 힘들어졌다. 네, 이미 저는 힘들어졌다고 보고 이미 있어요. 힘들어졌다. 네, 보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은 예, 저도 좀 긍정적으로 안 보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경제 같은 성장률이 2% 깨진 것은 지금 오늘 전쟁이 멈추더라도 이것은 2% 넘는 건 어려운 것 같고 실제 이제 물가가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이제 두세 달 후에 물가가 반영이 되면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 허준영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국은행이 또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금리 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부 정책 자체가 이제 물가에 신경을 쓰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세 분 다 2% 성장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통화정책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신현송 이제 BIS 통화경제국장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이 됐는데 이건 허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그러면 우리도 금리 인상까지 염두에 두고 올해 통화정책 기조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정도의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관리를 일단 인플레이션 관리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본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나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신현성 국장께서 BIS라는 데 근무하시다 오셨잖아요. 거기 뭐 하는 데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중앙은행인데 뭐를 보는 중앙은행이냐면 금융안정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는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금융안정 문제의 핵심은 뭐죠?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고 수도권 중심의 집값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최근에 약간 상승세는 둔화됐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매파적 성향이 빌트인 되신 분 아닌가라고, 매파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매파적인 성향이 빌트인 되신 분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올 하반기는 금리 인하보다는 지금 상황이 조금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금리 인상 쪽에 조금 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금리 인상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반기 100% 한 번 정도 인상합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100% 장담들을 많이 하십니까? 겁나게.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마 3% 넘는 걸 한번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많이 점프할 거고, 그리고 아까 연준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되면서 네. 트럼프가 자기를 밀어줬으니까 한 번 정도는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인하를 그게 끝일 거예요. 그렇다면 환율의 문제, 그다음에 물가의 문제. 그래서 새롭게 우리 한은 천재님이 오시면 또 취임하자마자 금리 올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새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습니다. 물가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의 이제 예상입니다.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는 아직 어떠한 말도 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금리 인상이 강 교수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금리 인상이 맞다고 보세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서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일단 뭐 동결 아니면 인상 쪽으로 보고 인하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동결을 약간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신영성 그 지명자 입장에서 인상을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서 그걸 바랄까.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이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요걸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란 거는 변동성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물가라는 것은 이제 이번에 너무 확 올라버리면 경제에 충격이 크고 다시 내려가기가 쉬우니까 요 물가에 더 초점을 맞출 거라고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결 아니면 인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상하면 허 교수님,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겠네요? 미국도 올리겠죠. 케빈 워시가 내리기로 약속하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전망대로라면 점도표상으로 한 차례 하반기에 내린다. 우리가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미국은 3.5, 우리는 2.75 네. 이렇게 되겠네요. 금리 격차 줄겠네요. 아니 근데 케빈 워시가 만족시켜야 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도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과 자기와 같이 보팅을 하는 11명의 정말 네임드들 이사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데이터를 보고 그 설득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가 4년 후에 이제 연임 결정을 할 때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잘해서 전쟁을 끝내는 이 시나리오를 지금 바라고 있죠. 근데 이제 걱정은 전쟁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상흔이 오랜 기간 남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다시 평시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죠. 자, 그러면 지난 몇 년간 한국 경제를 괴롭혀왔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의 문제가 다시 한번 당면 과제로 놓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